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부동산에 깔려 죽을 위험 아니었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예상하는 수익이 있을 때 예상한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을 위험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동일 수익에 대해서는 위험이 더 작은 걸 선택하는 투자자의 유형이었던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의 유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가 됐대요. 그럼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네요. 부동산 사업을 진행했는데 얘를 사업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공부를 살짝 해보실 거예요. 별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5네요. 그럼 기억이 5인 순간 기억이 없는 2번과 3번과 5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했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했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돼도 그 대출 기간 동안은 똑같은 처음 약정된 이자를 계속해서 받는 거잖아요. 변동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물가가 상승되게 되면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다. 그래서 화폐 구매력,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고 얘기했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가와 화폐 가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물가 상승에 따라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 시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는 똑같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똑같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그 화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실질적으로 더 낮은 이자를 받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이제 대출자가 감수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자는 그 위험을 자기가 감수하고 싶겠나요?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겠나요?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겠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변동금리 대출인 거죠. 그럼 변동금리 대출에 의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이자율을 올려서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럼 대출자의 경우에는 더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실질적인 이자가 유지되는 반면에 차입자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가 되는 거고, 변동금리 대출은 대표적인 위험을 대출자가 자신이 감수할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위험의 전가의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니은은 X입니다. 그럼 니은이 들어있는 4번을 지워버리면 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 디귿, 효율적 프론티어가 있어요. 얘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랬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애들을 연결한 선이었죠. 상향하는 곡선이 됐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위에 있는 애들을,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위험도 크면서 수익도 큰 효율적 포트폴리오였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동일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애를 연결한 거니까 동일한 위험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수익이 제일 높은 걸 연결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맞네요. 기억하세요. 그럼 디귿이 5인 순간 디귿이 없는 애들을 또 지운다면, 만약에 기억 니은을 잘 몰랐다면 디귿이 없는 3번과 4번이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 4번, 이제 리을,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위험은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 우리에게 체계를 갖춰서 덤비는 놈은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으로 덤비는 애는 피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암기 방법 동원했었죠. B는 우산을 쓰면 피할 수 있다. 이게 기억나셔야 되죠.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이라는 건 그 개별 부동산을 피해서 다른 부동산에 분산시키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더라.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니까 리을은 X네요. 그래서 리을이 들어있는 걸 또 지우면 5번도 지워지겠네요.
그럼 답은 1, 2번으로 줄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친 위험이니까 시장 안 모든 투자한들에 다 영향을 끼치므로 아무리 분산시켜봤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봤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더라. 대표 주자가 경기 침체, 이자율의 상승입니다. 그 다음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안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 개별 투자안을 피해서 분산시키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더라. 그래서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운다? B는 우산을 쓰면 피할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B는 우산을 쓰면 피할 수 있다. 기억 꼭 하십니다. 1번에 1번.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수익도 따지고 위험도 따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고려 요소예요. 그럼 이제 1번. 기대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클 경우 그럼 보통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을 비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냐면 기대 수익률이 클 경우에는 투자하나요? 안 하나요? 투자하죠. 그러니까 채택이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작을 경우에 채택된다 그러면 걔는 X겠네요. 기대하는 수익률이 작은 투자를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하고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2번.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오죠. 아까 봤던 문장 그대로네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지문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근데 답으로 체크되지 않았던 지문들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실 때 문제와 답만 외우시는 공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요구수익률의 개념부터 볼까요?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해당 투자를 함에 따라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럼 투자의 정의상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였어요. 그럼 현재의 돈 포기, 미래의 돈 선택, 시간을 견뎌야 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했죠?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수익률,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이었죠. 얘는 정기금의 이자율과 국공채 이자율을 가져다 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은 해당 부동산 투자 자체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일반 경제 상황에서 찾아내는 거죠. 주의 꼭 해두세요. 플러스 해당 부동산 투자, 해당 투자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감소한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네요. 얘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했죠. 야간에 택시를 타면 야간에 택시를 타는 것에 대한 대가로 뭐가 붙는다?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기억해 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투자가 끝날 무렵에 예상된 수익이 있는데 그때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그러면 예상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예를 들어 10% 수익률을 기대했는데 예상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5%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때 10%만큼의 수익률이 발생이 돼도 5% 뺀 5%만 손에 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된 물가 상승률만큼은 물가 상승에 따라 자산 가치의 하락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더 요구해야 된다. 투자 결정 시점에. 그래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더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얘를 뭐라고 했었냐면 담배 가격이 올라가는데 옆에 사람이 담배 피러 올라가자고 얘기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담배 피러 올라가자고 얘기하면 당신아 피셔.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되죠. 피셔 효과였죠. 그래서 예전에 시절이 정말 좋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무위험률 3%, 위험할증률 7%, 예상된 물가 상승률 5%일 때 요구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도 나왔던 거죠. 시절이 정말 좋았을 때는. 이런 시절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요구 수익률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예상된 물가 상승률들은 다 높아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무위험률이 낮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겠네요. 그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하락시키는 요인인 거죠. 답은 오히려 굉장히 쉽죠.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4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1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졌어요. 그럼 걔를 즉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급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값을 못 받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제값을 받으려면 잘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동성 위험 또는 환금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4번, 5, 그 다음 5번. 평균 분산 지배원리. 얘가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결정했던 거죠.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활용한다. 변이계수 기억나십니까? 변이계수는 계수가 나오면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분수였죠? 짜뜨기 짜. 그럼 계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인데 변한다 이상하게가 변이잖아요. 그럼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하는 게 그게 위험인 거죠. 그래서 변이계수에서 알고 싶은 건 위험입니다.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로 올라간다? 분자. 기억해 두세요. 그럼 분모에는 당연히 하나 더 수익이 들어가겠네요. 위험은 표준 편차로 표현되고 편차가 발생한다는 게 위험인 거죠. 수익은 평균값으로 표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위험은 작을수록 좋나요? 고로 변이계수의 수치는 낮을수록 좋겠네요. 반드시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하죠. 그래요. 그래서 위험 추구형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2번.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죠. 아까 봤던 내용 똑같네요. 또 지문 반복이죠. 3번. 그래서 이제 3번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는 투자 시에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해야 된다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겠죠.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하락하고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수요가 줄어서 시장 가치가 낮아지겠죠. 시장 가치가. 그래서 시장 가치가 낮아지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죠. 지금 이정환 선생님이 잠깐 출연하셨네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아까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구하니까 위험할증률이 커지는 순간 요구 수익률은 당연히 커지겠네요.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수익률과 가격은 가치는 반비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주관적인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그럼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이 부동산 수요는 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은 낮아질 거예요. 그럼 예상 수익이 똑같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가 낮아지면 객관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격은 돈이죠. 그럼 수익률분의 수익인지 수익분의 수익률인지 헷갈리신다면 가격이 돈이니까 당연히 분자는 돈이 들어가죠. 돈은 뭐죠? 수익이죠. 수익이 분자, 분모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분수는 분모인 수익률이 커지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이 둘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해진 것일 때?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사는 시점에 더 낮은 가격을 주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에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표현이었죠.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항상 시장은 뭘 이루고 끝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납니다.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 그래서 가치는 균형을 이루고 끝나고 수익률도 균형을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컸다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장 가치는 뭐하고 요구 수익률이 더 커버리면 시장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 문제 저는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 순간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고 끝나겠죠. 왜? 같아져야 되니까. 점차 하락하게 된다고 해서 X가 됩니다. 4번. 그래서 답은 3번. 4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관계인가요? 일반적인 투자는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수익이 크죠. 만약에 수익이 작으면
그 투자는 시장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투자자도 투자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얘를 비례관계 또는 위험이 커졌을 때 수익이 커지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커져서 서로를 까부시는 관계에 있다. 얘를 상쇄관계라고 얘기하죠. 서로 상자에 파괴할 쇄자, 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5번.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그래서 동일 수익일 때 위험이 더 큰 투자를 선택하죠. 그래서 평균값은 똑같아도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편차가 큰 거니까 이때 높아지는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위험 추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고 항상 시장은 뭘 이루고 끝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투자 가치가 올라갔다면 시장 가치는 올라가고 끝납니다. 같아질 때까지. 투자 가치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반비례니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다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같아질 때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투자론의 초반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